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스코투스의 본질주의 형이상, 그것에 이어서 수아레즈의 본질주의 형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아레즈가 해설하는 것인데요. 본질과 실존의 구분에 세 가지 교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아레즈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관한, 즉 본질과 실존의 관계에 관한 세 가지 상이한 해결책이 주어져 왔다고 말합니다. 본질과 실존 간에는 실제적 구분, 양상적 구분, 이성에 의한 한갓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 구분은 토마스의 견해이고요. 양상적 구분은 앞에서 살펴본 스코투스의 견해이고요. 이성에 의한 한갓된 구분, 이것은 수아레즈 자신의 견해입니다. 수아레즈 자신이 실제적 구분은 성 토마스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거의 모든 이전의 토미스트들도 이전에 동의해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랬네요. 그런데 그 진술들 중에 이러한 마지막 부분은 다시 말해 거의 모든 이전의 토미스트들도 이전에 동의해왔다. 이 말은 거의 동어반복적인데, 왜냐하면 누구도 본질과 실존의 현실적 구분을 배척하면서 토미스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현실적 구분이라고 말하지만 수아레즈 자신은 실제적 구분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 구분 또는 현실적 구분, 글쎄요. 현실이 실존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질은 가능자 내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본질과 실존은 구분된다. 즉 실존이 현실 내지 현실성이라는 점에서 실존과 본질이 구분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현실적 구분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한 구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수아레즈의 입장인데요. 그 교설의 옹호자들에 의할 때, 즉 토미스트들에 의할 때 본질과 실존 간의 실제적 구분은 실존이 창조된 본질의 기체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구분되는 그러한 어떤 것, 어떤 사물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수아레즈는 말한다. 이 a certain thing 그랬는데요. 실존에 대해서 a certain thing 그랬는데 이걸 번역할 때 어떤 것이라고 하면 좋을 듯한데, 어떤 사물이라고 그러면 실존을 사물이라고 해? 당장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thing이 라틴어 레스에 대한 번역인데요. 이 어떤 thing이 것이라는 의미도 있죠. 이것 저것, 우리말에 거시기에 해당하는 용어인데요. 딱히 번역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두 개의 용어를 병렬시켜 왔습니다. 어떤 것, 어떤 사물. 바로 이 실존을 어떤 것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토마스가 비판을 받게 돼요. 그 본질은 어떤 것일 수 있는데 실존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요. 이 실존에 대한 이러한 서술 속에 비판의 요소가 담겨 있네요. 비판받을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음은 수아레 자신의 궁극적 결정과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느냐 당연히 의아할 것이다. 그 실존과 본질 사이에 단순한 이성적 구분이 있다는 게 수아레즈의 입장인데요. 그것과 이 비판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의아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질과 실존의 토마스적 구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난점의 주변을 맴돈다. 여기서 그는 수아레즈를 말하고요. 창조된 본질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의 원인들로 인해 현실로 정립되면 현실 또는 현실성 마치 실존과 본질이 넘어가야죠. 두 개의 구분된 기체, 두 가지의 구분된 사물인 듯이 여전히 창조된 본질이 이것의 실존으로부터 구분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구분된다고 말하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수아레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요 라고 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비첸나가 모두 동의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다와 사람 사이에는 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다 라는 것, 사람인과 사람엔 차이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 본질이다. 그러면 사람이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니까 본질이 주어지면 본질의 존재도 역시 주어져서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구분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수아레즈의 입장이네요. 얼핏 볼 때 본질과 실존의 구분에 대한 옹호자와 비판자 간의 무한한 논쟁들은 순수한 변증법적 게임의 모습을 갖는다. 변증론, 변증법, 디알렉틱인데요. 다이알로그, 대화의 방법이 변증법이고 그게 대화법이고 변증론이고 변증법이고 그러네요.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말꼬리 잡기로서 논쟁들이 전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철학자도 자신의 철학이 존재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 동료 철학자가 논리학만을 통해 존재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근데 상대방은 맞은편의 언어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끌어내서 상대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나는 토미스트들과 수아레즈 주의자들 간의 무한한 논쟁이 원문들의 단순한 왜곡 이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논쟁이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환영에 의해 모호해진다는 것을 종종 생각해 왔다. 상대방의 의도 이상의 것을 이끌어내서 비판하는데 그것이 어떤 환영에 전제하는데 즉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것도 이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환영 그것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수아레즈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이 참으로 현실적인 존재라면 한때 단순한 가능자였던 본질이 자신의 원인의 효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되었을 때 이 본질에 속하게 되는 존재일 것이다. 이것은 그때의 현실적 본질의 존재를 향유한다. 예, 에세 액투알리스 SNTI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 본질의 존재 이렇게 끊어서 읽었어요. 질성은 가능자였던 본질이 현실화된다면 그 본질은 현실적 본질이 갖는 존재를 향유한다는 것이고요.
수아레즈는 현실적 본질의 존재와 같은 존재가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 여전히 토미스트들이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에 보완을 요구하는지를 스스로 묻는다. 그리고 물론 그의 대답은 아니다. 이미 현실화되었다면 현실화된 본질이 실존을 다시금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본질이 현실적 본질의 존재를 갖는다면 그것이 실존하는 데 있어서 결여하고 있는 어떤 무엇이 더 있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수아레즈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본질을 작용하게끔 하는 원리로서 실존이 기능한다면, 그러면 본질이 실존을 여전히 필요로 할 수 있겠죠. 현실화된 본질이라고 해도 그 본질이 여전히 실존을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아레즈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매우 분명한 것 같다. 그는 존재를 본질과 동일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존재는 가지적인 측면에서, 즉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본질이다 이것이에요. 존재는 가지적인 면에서는 본질이다. 그래서 존재와 본질을 동일화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현상적 존재들은, 현실적 존재들은 단순히 많은 충실히 현실화된 본질들로서 파악했어요. 충실히 현실화된 본질, 그게 현실적 존재들이다. 그는 현실적 실존이 이미 실존하는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덧붙일 수 있는가를 의아해한다. 그런 물음은, 덧붙일 수 있는가? 라는 이런 물음은 매우 불합리한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바로 실존이라는 용어의 정의로부터 실존 자체가 하나의 것, 사물, 앞에서 a certain thing이라고 그랬었죠. 여기서는 a thing으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스의 표현이라고 말해주는 이 a certain thing 이라는 것이 실존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부터가 의문이 든다는 것이네요. 실존이라는 용어의 정의로부터 실존 자체가 하나의 것, 하나의 사물로 해석되고 있고, 그 결과 실존하기 위해 이미 실존하는 것, 사물이 그 자신인 바의 무엇 이상으로 또 하나의 어떤 것, 사물을 포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수아레즈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그 자신의 문제를 검토해보자. 수아레즈도 현실적 본질을 단순한 가능적 본질과 다르게끔 만드는 것이 실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실존은 그에게 있어서 그가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성의 최고의 표시 또는 실제의 최고의 표시이다. 따라서 그는 실존이 실제라고 적절하게 불려질 수 있는 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고유한 형상적 요소라고 선호합니다. 실존이 실제를 실제이게 하는 하나의 고유한 형상적 요소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네요. 여기에다가 그는 비록 실존이 엄밀하고 적절하게는 형상적 원인이 아니라고 말해질지라도 그것은 자신이 구성하는 바의 것의 고유하고 형상적인 한 구성 요소이다. 실존이
복합체로서의 사물을 구성하죠. 그러면 사물의 한 구성 요소인데 형상적인 구성 요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형상에 대해서 형상의 역할을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진료에 대해서 형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본질이죠. 근데 이 본질이라는 형상에 대해서 다시 형상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실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상으로 하여금 기능하게끔 해주는 원리가 실존이기 때문에 실존을 형상의 형상적 요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토마스가 분명 그렇게 말해요. 지금 수아레즈도 그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아레즈는 실존의 맹인이지는 않았다. 블라인드, 눈멀지는 않았다. 그는 실제적인 사물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실존이 어느 곳에서 그가 행한 해석과 같은 실제에 관한 철학적 해석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그가 행한 해석, 예컨대 실존이 형상적 구성 요소이다 이랬는데 어느 곳에서 아마도 염두에 둔 건, 질성에 염두에 둔 건 본질 내지 형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에 대해서 또는 형상에 대해서 형상적 요인이다. 이때 형상적 요인은 형상을 현실화시키는 그 요인이자 구성 요소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스스로의 진술을 옹호하기 위해 수아레즈에 의해 제시된 이해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는 인격이 인간에 대한 하나의 고유한 형상이지만 구성 요소인 것과 같이 고유한 형상적인 구성 요소인 것과 같이 실존은 현실적 본질의 형상적인 한 구성 요소라고 말한다. 인격은 퍼스널리티, 인간은 퍼슨 이렇게 했어요. 그 퍼스널리티와 퍼슨의 관계에서 이 퍼스널리티가 퍼슨에 대해서 하나의 고유한 형상적인 구성 요소이듯이 실존은 현실적 본질의 형상적인 한 구성 요소라고 말하는데 이런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참으로 그가 의미한 것이라면 그가 실존을 참된 형상적인 원인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인격은 그 말의 어떠한 의미로도 사람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존도 형상의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는 곳에 하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인격이 있다. 그러면 형상이 실존적 존재의 원인인 게 아니라 실존적 존재가 형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실존이 형상으로 하여금 기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원인이다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존도 바로 그로 인해 하나의 실존자가 현실적으로 실존하게 되는 형상적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실존을 실존자의 형상적 원인이 아니라고 수아레즈가 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존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실존자들의 특성이다. 수아레즈 입장이에요. 실존은
실존자의 원인이 아니라 실존자의 특성이다. 본질에 기인하는 특성이 되겠죠. 수아레즈에 대한 비판자인 내가 착각을 일으키고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아레즈가 간과한 것은 다음의 사실이다. 즉 신이 하나의 본질을 창조할 때 그분은 어떤 가능적 본질이라도 자신의 본래적 권리로 향유하고 있는 그런 본질의 현실성을 그 본질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의 현실성, 창조할 때 본질의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의 현실성은 창조 이전에도, 즉 신의 마음속에서 사유의 대상으로 있을 때도 본질들이 자신들의 본질들의 현실성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신의 마음속에 있던 이 본질들을 창조해서 마음 밖에 이 세계에 있게 할 때는 다른 현실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질성의 입장이에요. 신이 그 본질에 부여하는 것은 다른 한 현실성, 즉 실존의 현실성인 것이다. 가장 초라한 가능적 존재의 실제적 본질조차도 신의 마음속에서 본질로서 어떠한 현실성도 결여할 수 없다. 그것이 여전히 결여하고 있는 것은 실존이다. 신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들은 실존의 현실성을 결여하고 본질의 현실성은 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너무 많이 넘어갔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왔고요. 그럼 제대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는 현실로 있는 한 존재가 단지 그 자신의 본질에 불과한지를 아는 것이다. 전체적인 문제는 현실로 있는 한 존재가 단지 그 자신의 본질에 불과한가. 본질 외에 실존도 가지고 있죠. 근데 본질의 현실성이 곧 본질의 실존이다 라는 게 수아레즈의 입장인데, 질성은 아니다. 본질의 현실성과 본질의 실존은 다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 속에서는 하나의 본질이 그 마음의 실존을 통하여 현실로 있다. 어떤 사물 속에서는 하나의 본질이 그 사물의 실존을 통하여 현실로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의 본질인 한에서 그의 현실화를 통해 현실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마음의 실존을 통해, 사물 속에서는 사물의 실존을 통해 현실로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의 본질인 한에서 그의 현실화를 통해 현실로 있다고 말하는 건 참이 아니다라는 것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레즈는 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왜 그가 결국에는 현실화된 본질과 그것의 실존 사이에 아무런 실제적 구분도 없고 단지 이성에 의한 한갓된 구분만이 있다고 단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아레즈의 입증은 실존과 본질 사이에 이성의 구분, 즉 이성에 의한 단순한 구분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 구분에 대한 수아레즈의 비판이요. 어떻게 비판을 할까요? 수아레즈는 존재를 본질성으로 환원함에 있어서
둔수 스코투스조차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존재를 본질 내지 본질성으로 환원하는데 둔스코투스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수아레즈는 스코투스주의자들이 모두 어떤 종류의 실질적 구분에 대한 옹호자들이라고 간주한다. 오히려 자신의 앞선 선배들 동일한 본질주의 형이상 계열에서 선배에 해당하는 스코투스주의자들이 오히려 실제적 구분에 대한 옹호자들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아비첸나와 같이 그들은 실존을 본질에 따르는 부가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질이 있고 본질에 따르는 부가물로의 실존도 있고 그럼 실존과 본질이 구분된다. 실질적으로 구분된다 또는 현실적으로 구분된다. 그런 입장이 스코트주의자들이라면 수아레즈는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존하는 본질을 그의 실존으로부터 추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이다. 수아레즈 입장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적인 구분이 삶을 그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현실적 실존과 현실적이며 실존적인 본질 사이에는 참으로 어떠한 구분도 없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원초적인 입장들 그리고 말하자면 원초적인 철학적 선택지들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대조시키는 것은 수아레즈도 한 일인데요. 수아레즈가 실존과 본질의 구분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 구분의 지지자들에게 맞섰을 때 수아레즈 자신이 행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대조 작업을 했는데 그 대조 작업을 이제 질송이 설명하려는 것 같네요. 첫째로 수아레즈는 하나의 본질이 있다는 명제가 그 본질이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한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다. 하나의 본질이 있다라는 말은 그 본질이 실존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사물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것에 의해 그 사물이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실존한다는 말이 그 사물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적용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실존은 신존에 적용될 수는 없고 실존은 본질에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지금 하나의 장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의 본질이 지금 있는 한 이 본질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여전히 결여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수아레즈의 첫 번째 논거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장미는 실존한다고 말할 때 나는 이 장미의 실존 자체가 실존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적용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장미의 본질이 더 이상 단순한 가능자가 아니라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의 실존이 적용된다면 본질은 현실적 본질이 즉 현실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실적 본질은 더 이상 실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적 본질의 현실성이 실존적 현실성이 되기 위하여 실제적 본질의 현실성이
실존적 현실성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본질적 현실성이죠. 실제적 본질이 본질적 현실성이 실존적 현실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실존적 현실성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다. 질성의 입장이에요. 근데 수아레즈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점은 수아레즈에게는 본질이 존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질이 가지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본질이 존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로서는 볼 수가 없는 문제였다. 두 번째 논거는 그의 상대자들이 정립한 본질과 실존 사이의 구분의 이유들이 무용함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왜냐하면 수아레즈 자신이 이해하는 바와 같은 실제적 본질의 존재는 이미 그의 상대자들이 실존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실존을 언급하지 않고도 실제적 본질을 설명함에 의해 또는 실제적 본질의 존재를 설명함에 의해 상대자들이 실존이란 개념에 의해 설명하는 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서 실존 논의가 무용하다라는 논거가 두 번째 논거라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가 논박한 이유들은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낯선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구체적 존재의 형이상학적 구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구체적 존재 속에는 진료가 있고요, 형상이 있고요, 실존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제각기 기능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느 하나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려고 할 때 하나는 본질주의가 되고 하나는 실존주의가 되고 하나는 물질주의가 되겠죠. 실존주의라는 것은 본질보다 실존을 우월한 원리로 제시하는 입장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지금 우리는 본질형 이상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존재의 구성 요소들인 진료, 본질, 실존 중에서 본질에 의해서 실존을 설명해내려는 입장, 그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아레즈의 이러한 논박 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능적 본질들은 단순한 가능자들인 한에서 실제적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은 그들에게 어떤 영원한 존재를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수아레즈의 견해 표명이다. 무슨 말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능적 본질들은 단순한 가능자들인 한에서 실제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가능적인 것 안에서, 가능적인 한에서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예, 그 점이 강조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신은 그들에게, 즉 수아레즈는 가능자들에게 어떤 영원한 존재를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 이게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네요. 나는 어떻게 그 스스로 그 자신의 교설에 관련해 이러한 명백한 진리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볼까요? 가능자들, 가능적 본질들이 단순한 가능자들인 한해서 실제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실존을 필요로 하죠. 그게 이 자신의 견해 표명에서 뒤따라 나오는 결론일 텐데,
그를 수아레즈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체로부터 만약 그 자체로부터 하나의 본질이 하나의 가능자라면, 그리고 하나의 가능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즉 실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네요. 그래서 현실화의 결과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의 현실화가 아니라 그 즉 본질의 현실성의 현실화가 아니라 본질의 실존적 현실성의 현실화가 요구되겠네요. 가능적 본질의 이러한 실존적 무는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적 실제성의 고유한 원인을 위해 바로 본질의 개별 밖을 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본질의 계열 밖, 실존의 계열을 보도록 강요하는데 수아레즈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수아레즈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상대자들이 실존은 어떻게 됐나요? 실존은 우연한 방식으로 유한한 본질들에만 속하고 그 결과로 본질은 실존과 참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화된 본질도 마찬가지로 우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현실화의 원인이 여전히 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신에 의해서 우연히 현실화되니까 우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본질도 우연적이고 그런 까닭에 창조된 존재들의 우연성은 본질과 실존의 구분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호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다시 수아레즈가 옳다. 지금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창조된 것의 우연성을 수아레즈가 거듭 강조했는데, 이 창조된 것의 우연성 또는 현실화된 본질의 우연성이 본질과 실존의 관계를 논의할 때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 다시 수아레즈가 옳다. 수아레즈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에 직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은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다. 수아레즈가 제시하려고 애쓰고 있는 핵심은 수아레즈의 말입니다. 나의 교설을 이 교설이 그러한 마지막 두 가지의 난점, 즉 신과 피조물의 구분을 위해 또 피조물의 우연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설명 과제가 난점인데, 여기서 우연성을 설명했고요. 이 앞부분에서 그 피조물과 신과의 구별이 말해졌는데요. 그것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한다면 당신은 잘못이며 그 이유는 나의 현실화된 본질이 당신의 실존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그 난점들에 대해 대답하기 때문이다. 수아레즈는 여전히 옳다. 수아레즈는 옳은 말을 하고는 있는데 본질과 실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육박해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물음은 이러한 두 개의 가능적인 피조자 관념, 즉 창조된 존재의 관념
중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두 개의 관념은 현실화된 본질과 실존의 존재인데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여기 나의 현실화된 본질이 당신의 실존의 존재, 그러니까 현실화된 본질과 실존하는 존재 둘이 두 개의 난점을 다 설명해 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해 낸다 해도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가, 어느 개념이 더 적절한가,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실존 배제의 귀결, 본질 형이상학. 이러한 논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대화를 닮았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소? 당신은 실존을 보고 있지 않소? 아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보시오. 이제 그것이 실존이 보입니까? 아니요.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예, 본질 형이상학자들은 실존을 보지 못하고 있고, 실존을 중시하는 형이상학자들은 실존을 보고 있고, 그럼 이제 남는 과제는 자신이 실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 할 바의 전부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 즉 실존의 사실, 이것을 설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아레즈는 그는 자신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그의 상대자들이 잘못인 이유는 잘못인 이유도 분명히 보고 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그가 옳다는 것을 이중으로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수아레즈는 그들의 기본적인 오류와 그들의 논점을 교묘히 피해가는 점이라고 말한다. begging the question,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물음을 구걸하다.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논리학에서 말해지는 것인데요. 선결이라는 것은 이미 해결되었다. 어떤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것이에요.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전개할 때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난점 회피의 오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은 실존이 무엇인지를 아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실존과 본질의 구분을 그러한 지식을 위한 조건으로 정립함으로써 대답한다. 실존과 본질이 구분되기 때문에 실존은 본질과 다른 것이고 존재 속에서 실존이 역할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답하는데 이런 답변 속에는 실존에 대한 정의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실존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실존으로부터 본질을 구분지을 수 있겠는가? 수아레즈의 입장이에요.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마치 실존이 어떤 무엇일 수나 있는 듯이 실존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실존이 무엇인가? quid existentia z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is being 아니 what is the existence 이렇게 묻는 듯 하다는 게 수아레즈는 그렇게 묻고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 존재를 그것의 본질과 동일화했기 때문에 그는 존재 안에서 어떤 있다 만약 어떤 있음 만약 이것이 있다면 어떤 있음이 있다면 이것은 본질도 사물도 아닐 것인데요. 그것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를 가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 본질이 가지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해서 본질과 존재를 이미 동일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존에 대해서 주목할 수 없고 그리고 실존을 언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실존을 정해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수아레즈가 실존을 보고 있을 때에도 실존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이다. 그런 까닭에 이상한 그의 형이상학적 존재관념이 성립한다. 수아레즈는 만약 우리가 본질을 추상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그리고 바로 자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즉 잠재로의 존재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비존재가 존재로부터 구분되는 것과 같이 현실적 실존으로부터 구분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존재가 존재로부터 구분된다. 그렇다면 실존이 본질로부터 구분된다. 그런 비유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수아레즈는 만약 우리가 본질을 추상적으로 파악된 것으로 자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비존재가 존재로부터 구분되는 것 같이 현실적 실존으로부터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본질은 현실적 실존으로부터 구분되는데 그것은 마치 비존재가 존재로부터 구분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이네요. 그의 교설 속에서 비존재 자체의 현실화는 바로 존재의 기원이며 존재에 관한 철학적 설명이다. 여기서 비존재는 무엇에 대비되었냐면 본질에 대비되었어요. 본질이 현실적 실존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은 비존재가 존재로부터 구분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본질이 비존재로 비교됐는데 이런 교설 속에서 비존재 자체의 현실화가 즉 본질의 현실화가 바로 존재의 기원이며 존재에 관한 철학적 설명이다. 즉 비존재, 실존하지 않는 것, 즉 실존하지 않는 본질 이것이 현실화될 때 존재가 출현한다. 존재가 기원한다. 라는 것이 수아레즈의 설명입니다. 17세기 철학자들을 통하여 수아레즈는 실존을 형이상의 탐구 대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본질 형이상학의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수아레즈를 본질 형이상학자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는 실존들을 현실적 본질들과 동일화했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형이상학에서 실존을 배제하는 데 있어서 면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즉 수아레즈의 제자들에게는
실제적 존재가 형이상학의 고유 대상이다. 그 실제적 존재는 실제적 본질이고요. 실제적 본질은 자체적인 본질로서 본질의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단순히 본질을 그러지 않고 실제적 본질이라고 불려졌고요. 그러나 만약 당장 그들 중에 하나에게, 예를 들어 크레트켄에게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그것이 바로 엔스와 같은 것이지만 S의 동사의 현재 분사로서의 엔스가 아니라 그로부터, 즉 S로부터 파생된 명사로서의 엔스를 의미한다고 말할 것이다. 예. 그렇다면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 존재, 실존과 무관하게, 즉 가능적 존재와 현실적 존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 존재를 의미한다고 답변할 것이라고 질성이 소개합니다. 따라서 엔스는 하나의 본질을 갖는 어떤 것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존재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즉 실제적 본질은 사물 속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며 사물에 관한 우리의 지식 전체의 그 근거와 그 완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성적 대상, 가지적 대상이 실제적 본질이니까 우리 지식 체계의 어떤 체계성과 완전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네요. 크레트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제적인 것은 실존하기도 하고 가능적이기도 할 것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요. 스콜라 학자들 내에서는 실제적인 것이 현실적인 또는 실존하는 것과 혼돈되지 않고 가능적인 것과 대립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선행적 고찰들에서 따라 나온다. 실제적인 것은 실존하기도 하고 가능적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존하는 존재 속에 실제적인 것이 있기도 하고 가능적인 존재 속에 실제적인 것이 있기도 하고, 또는 실존자와 가능자에 대해서 그 추상을 통해 파악된 공통적인 것, 그것을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아레즈가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일 것이다 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러면 크루트켄이 수아레즈를 계승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수아레즈는 적어도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을 만큼의 상식을 갖고 있었다. 그럼 아무도 크레트켄의 말을 중단시킬 수 없다. 그는 다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의 존재를 실제적이라고 파악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는 실존을 고려하지 않을 뿐이다. 이 점으로부터 그는 의기양양의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그렇게, 그리고 오직 그렇게만 실존이 그것에 대해 본질적이지 않은 그러한 유한한 피조물들이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형이상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형이상학의 대상으로서의 피조물들은 실존이 고려되지 않는 존재, 실존이 고려되지 않는
실제적 본질이라는 것이네요. 철학적 원리들의 완전한 자기일관성 속에는 기묘한 아름다움이 있다.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적인 마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한 어떻게 그러한 원리들을 조술할 수 있겠는가? 어떤 마력 또는 마법에 빠져 있는 게 본질주의자들이고, 그러면 철학적 원리들이라는 것은 본질과 실존, 진료 이런 것인데요. 이것들을 본질을 중심으로 설명해내는 이런 노력에는 어떤 기묘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표현이겠죠. 가능적인 것이 여기서는 현실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데, 이것은 가능적 실제성이 현실적 실제성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적 실제성과 현실적 실제성 모두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의 존재를 실제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단순히 가능적인 거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능적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에서 언급되지 않는 하나의 것, a thing, 인 실존을 배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자는 실존의 단순한 사유로 그의 마음을 오염시켜서는 결코 안 되지만, 그것을, 즉 실존을 배제시켜서도 더욱 안 된다. 크로트켄의 입장이에요. 크로트켄의 입장을 질성이 서술하고 있는 것인데, 실존을 다루지 않고 보류해두라, 고려하지 마라, 배제할 것도 없고 긍정할 것도 없고 그냥 보류해두고, 가능적 본질이나 현실적 본질의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실제적 본질을 다룰 때 형이상학이 참된 학문으로 성립한다는 게 크로트켄의 입장인데요. 형이상학에서는 이 실존이, 아까 정의상 실존이 그 a certain thing이라고 표현된 바 있잖아요. 이것은 형이상학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형이상학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걸 언급하지 말라. 예. 어디서부터요? 마지막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사물이 학적 지식의, 학문적 지식의 대상이 되기 위한 가장 필연적이며 우선적인 조건은 실존의 가장 사소한 흔적부터도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개념적 제국주의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실존을 배제하는 개념적 제국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의 완전한 사례가 여기에 성립하는 것이다. 크레트켄에게서 성립한다는 것이네요. 이 모든 것은 아비첸나의 탓이다. 아비첸나가 본질을 신에 의해 필연적인 것으로 말하고, 실존은 그 본질에 부과되는 우연자라고 말했는데, 이 아비첸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스코투스를, 이 사람은 수아레즈를,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은 쿠레트켄을 각각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계보는, 이러한 명단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묘한 형이상학적 모험에 대한 주요 책임은 아비첸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에 관련된 어떤 것, 즉 실존이 실제의 추상적 개념들에 의해 침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인간 이성의 반동이 아마도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철학자보다도 그러한 기묘한 형이상학적 모험에 더욱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 본질 형이상학의 책임은 최초의 아비첸나가 있고 계속되어 왔는데, 달리 본다면 이 추상적 개념들에 의해 침투되지 않는 실제 속의 어떤 것이 있어요. 즉 실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존에 대한 반동으로 그렇다면 실존은 추상적 개념에 파악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럼 실존은 배제하고 가지적인 것인 형상, 본질, 본성 이것들만을 논의하자라고 이성이 판단하고 그렇게 학문을 추구해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질성의 진단입니다. 메이어슨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유에 대해 이성은 그 자체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할 때 오직 하나의 수단만을 갖고 있고 그 수단은 그것을 무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건 개념들이죠. 이성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건 실존이에요. 실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무로 환원하는 것,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다루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점은 본질주의가 존재가 그 덕분으로 현실적으로 있게 되는 바로 그 현실을, 그 실존을 무로 환원함으로써 유례가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수행해 온 일이다. 이렇게 해서요, 본질 형이상학의 계보를 우리가 추적했는데요. 아비첸나, 스코투스, 수아레즈, 크레트켄, 그리고 중간에 트럼베타, 프란시스 이런 인물들도 언급됐는데 이들이 서양 중세 속에서 본질 우위의 본질 형이상학을 전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근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현대까지 영향이 미쳐지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 질성의 진단입니다. 어려운 대목인데 깊이 경청하면서 따라오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애들 쓰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